매년 여름 엘리너는 모리스를 방문하러 이곳 모리스의 장모집에 왔다. 7번 왔던가 8번 왔던가 그녀는 세어보았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집은 폐쇄되어 버려서 그녀는 당장 어느 곳에도 몸붙일 데가 없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 10부 시작합니다. 1911년 해는 아주 천천히 빛을 뿌리며 지평선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하늘이 대단히 광대하고 구름도 거의 없었으므로 빛으로 하늘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걸렸다. 아주 차츰차츰 구름이 푸른색으로 변해갔고 숲의 나무들이 빛나기 시작했으며 그 아래에 있는 꽃들이 반짝이고 짐승들, 호랑이, 원숭이, 새의 눈이 빛났다. 어둠으로부터 서서히 세상이 나타났다. 바다는 무수한 비늘을 가진 생선의 표피처럼 황금빛으로 번쩍였다. 여기 프랑스 남부의 이랑진 포도밭에도 빛이 찾아들었다. 조그만 포도 덩굴들은 자주색과 노란색으로 변했고 차양의 슬레이트를 통해 스며드는 햇빛이 하얀 벽에 줄무늬를 만들었다. 매기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남편의 펼쳐진 책에 포도 덩굴로부터 생긴 그림자가 비스듬히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남편 곁에 세워져 있는 거울이 노란 빛을 발했다. 일하고 있는 농부들의 외침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들려왔다. 해협을 건너온 태양이 두터운 바다 안개의 헛대에 부딪혔다. 빛은 서서히 런던에 드리워진 안개 속으로 스며들어 국회의사당 광장에 서 있는 동상 위에도 내려비치고 흰색과 푸른색이 섞인 영국 국기에 덮여 운반된 왕이 프로구모에 있는 동굴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궁전에도 내려비쳤다. 여느 때보다 더운 날씨였다. 구유에서 물을 먹는 말의 코에서는 쉿쉿 소리가 났고 말발굽은 상등성이를 시골길의 벽돌처럼 단단하고 부슬부슬하게 만들었다. 황무지 위로 갈래갈래 타오르는 불길은 불길이 가신 자리에 목탄 나뭇가지를 남겼다. 커다란 철도역의 유리지붕은 빛으로 눈부신 구체였다. 여행자들은 여행 가방을 굴리며 가죽끈에 매인 개를 끌고 입구를 따라가면서 둥글고 노란 시계바늘을 쳐다보았다. 전 역에서 기차들이 북부로, 남부로, 서부로 영국의 곳곳을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손을 들고 서 있던 역무원이 길을 내렸고 차탄과는 과거로 미끄러져 갔다. 기차들은 아스팔트 도로가 있는 공원 안을 빙 돌아 지나서 공장들을 지나 탁 트인 시골로 접어들었다. 낚시를 하며 다리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고 말들은 느린 구부를 했으며 여자들은 문으로 나와 눈을 그늘지게 가렸고 연기의 그림자가 밀밭 위로 떠다니다가 둥근 모양을 지으며 내려와 나무에 걸렸다. 기차는 계속해서 달렸다. 워터링의 역 뜰에는 친어리 부인의 낡은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했고 날씨는 매우 더웠다. 정원사인 윌리엄은 도구만 단추가 달린 다망색 웃옷을 입고 상자 위에 앉아서 파리를 쫓고 있었다. 파리는 기차는 존재였다. 파리들이 말의 귓가에 조그만 갈색 덩어리를 이루며 모여들어 있었다. 그는 채찍을 내갈겼다. 늙은 앞말은 발을 굴렀다가 파리가 다시 앉자 길을 흔들었다. 날씨가 몹시 더웠다. 햇빛이 역뜰에 그리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각종 마차들 위에 내리쪼였다. 마침내 신호기가 내려지고 연기가 산 울타리 위로 날아가고 이어 사람들이 뜰로 쏟아져 나왔다. 그 속에 섞여 미스 파기터가 손에 가방과 흰 양산을 들고 나왔다. 윌리엄이 모자에 손을 대며 인사를 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엘리너가 그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매년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좌석에 놓고 흰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뒤로 기대어 앉았다. 마차의 가죽이 그녀의 등에 뜨겁게 닿았다. 매우 뜨거웠다. 스페인의 톨리도산 칼보다도 더 뜨거웠다. 그들은 번화가로 접어들었다. 열기가 모든 것을 졸리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넓은 거리는 고삐를 늦추고 말이 고개를 푹 떨군 여러 종류의 마차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외국 시장의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뒤라서 그곳은 얼마나 조용해 보였던지 각반을 한 남자들이 벽에 기대 서 있었고 상점들은 차이를 내달고 있었으며 포도에는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다. 그들은 가져가야 할 짐들이 있었다. 그들은 생선가게에서 멈추어 축축한 하얀 꾸러미를 건네받았다. 철물점에 들러서 윌리엄이 낫을 가지고 되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약국에 들렀는데 물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좀 기다려야 했다. 엘리너는 흰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뒤로 기대어 앉았다. 더위로 인해 공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공기에서는 비누와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듯 했다. 약국의 진열장에 있는 노랑, 녹색, 그리고 분홍색 비누들을 보면서 영국 사람들은 참 철저히도 씻는다고 생각했다. 스페인에서 그녀는 거의 씻지 않았었다. 그녀는 구아달키비르의 희고 건조한 돌 사이에 서서 손수건으로 몸을 닦았었다. 스페인에서는 모든 것이 바싹 마르고 시들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게마다 야채가 그득하고 빛나는 은빛 생선이 그득하고 발톱이 노랗고 가슴이 연한 닭고기도 그득하고 물통, 갈퀴, 손수레 등도 그득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다정한가. 그녀는 남자들로부터 얼마나 자주 인사를 받는지 그리고 악수를 하게 되는지 주시했다. 사람들은 길 가운데서 멈춰서서 이야기를 하곤 했다. 약사가 화장지에 쌓인 커다란 병을 들고 나왔다. 그것은 낫 아래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올해는 벌레들이 극성이지요, 윌리엄. 그녀가 물약을 알아보고 물었다. 끔찍할 정도로 극성이죠. 정말 끔찍합니다요. 그가 모자에 손을 대어 보이며 말했다. 50년 전 이래로 이런 가뭄은 없었다고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의 억양, 단조로운 목소리, 도세시어 지방 특유의 리듬 등은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그가 채찍을 내둘렀고 그들은 계속 달렸다. 그들은 시장을 통과하고 붉은 벽돌로 된 시청과 그 아래 아치를 지나고 의사와 변호사들의 주거지인 활 모양으로 나온 창문이 있는 18세기식 집들이 있는 거리를 따라가다가 하얀 기둥들이 있는 사슬이 있고 말 한 마리가 물을 먹고 있는 연못을 지나 마침내 시골로 접어들었다. 도로는 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고 여행자들의 기쁨인 화환이 매달린 울타리들 위에도 먼지가 수북해 보였다. 늙은 말은 기계적인 느릿한 걸음으로 차분히 걸었고 엘리너는 흰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앉아 있었다. 매년 여름 그녀는 모리스를 방문하러 이곳 모리스의 장모집에 왔다. 7번 왔던가 8번 왔던가 그녀는 세어보았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올해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집은 폐쇄되어 버려서 그녀는 당장 어느 곳에도 몸붙일 데가 없었다. 무더운 길을 덜컹거리며 오는 동안 그녀는 졸면서 생각했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런 집에 살면 어떨까? 거리 가운데에 있는 매우 근사한 조지안식 별장을 지나치면서 그녀는 자문해 보았다. 아니야, 마을은 안 돼.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들은 덜거덕거리며 마을을 지나갔다. 몇 그루의 나무들 사이로 베란다가 달린 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저 집은 어떨까 하고 그녀는 또 혼잣말을 해보았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마 가위를 들고 꽃을 자르며 조그만 집에 문을 두드리는 머리가 허연 여인이 되었겠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런 오두막의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녀와 함께 차를 마시러 올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목사가 차를 마시러 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한 모든 것이 얼마나 참신한가 하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들이 마을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그만 정원들이 붉고 노란 꽃들로 화사했다. 이윽고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기 시작했다. 행렬이었다. 어떤 여자들은 꾸러미를 들고 있었으며 유모차의 누비잎을 위에는 번쩍이는 은빛 물체가 있었고 한 노인은 털이 많은 코코넛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다. 축제에 참가했다가 지금 돌아가는 중이라고 그녀는 짐작했다. 마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자 그들은 길 한쪽 편으로 비켜가며 녹색과 흰색이 섞인 양산을 쓰고 앉아있는 숙녀를 줄곧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이제 그들은 한 백색 문에 이르렀다. 짧은 길을 경쾌하게 내달아서 채찍 소리와 함께 마차는 2개의 가느다란 기둥 앞에 멈추었다. 문 앞에 뻣뻣한 고슴도치 털 같은 신발털이가 놓여 있었고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현관에서 잠시 기다렸다. 한 길에 눈부신 빗속을 달린 후라서 눈이 침침했다. 모든 것이 창백하고 연약하고 다정해 보였다. 융단은 색이 바랬고 그림들도 흐릿했다.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정장용 상관모자를 쓴 해군 대장조차도 그 품위가 바래져가는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스에서는 모든 것이 언제나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여기서 그것들은 언제나 18세기였다. 마른 장미꽃잎이 들어있는 도자기 옆에 있는 직사각형의 긴 탁자 위에 양산을 내려놓으며 모든 영국적인 것이 다 그렇듯이 과거가 가까워지고 익숙해지고 다정해지는 것 같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문이 열렸다. 오, 엘리너. 그녀의 올케가 바람에 나부끼는 여름옷을 입고 현관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외쳤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많이 고울렸군요. 시원한 데로 오세요. 그녀는 엘리너를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의 피아노는 흰 린넨 천으로 덮여 있었고 붉은색과 녹색의 과일이 유리그릇 안에서 어렴풋이 보였다. 이렇게 엉망이에요. 소파에 앉으면서 셀리아가 말했다. 오스테 수녀님이 방금 가셨어요. 그리고 주교님도요. 그녀는 종이로 부채질을 했다. 하지만 대단한 성공이었어요. 정원에서 바자회를 열었거든요. 연극도 했어요. 그녀가 부채로 쓰고 있던 것은 프로그램이었다. 연극? 엘리너가 말했다. 네, 섹스피어의 한 장면이었어요. 셀리아가 말했다. 한여름밤의 꿈이었던가? 당신 좋으실 대로였던가? 어느 것인지는 잊어버렸어요. 그린 양이 그것을 준비했어요. 다행히 아주 좋았어요. 작년에는 비가 억수로 왔었죠. 그런데 발이 얼마나 아픈지.
긴 창문을 열면 바로 잔디밭으로 통했다. 엘리너는 탁자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대단했었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랬어요. 셀리아가 들떠서 말했다. 오스텔 수녀님과 주교님이 오셨고요. 공을 던져 야자열매를 따는 놀이도 했고 돼지도 있었어요. 모든 일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주 재밌어 했어요. 교회 행사였어요? 엘리너가 물었다. 네, 첨탑을 새로 세우려고요. 셀리아가 말했다. 아주 좋은 일이군요. 엘리너가 다시 말했다. 그녀는 바깥의 잔디밭을 내다보았다. 잔디가 벌써 시들어서 누렇게 되었고 월계수 감목들도 시들어 보였다. 모리스가 탁자 하나를 끌고 지나갔다. 스페인에서는 좋았어요? 근사한 것들을 많이 보셨어요? 셀리아가 묻고 있었다. 그래요. 엘리너가 소리쳤다. 나는 봤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멋진 것들, 건물, 산, 평원의 붉은 도시들을 보았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인가? 나중에 얘기해 주셔야 해요. 셀리아가 일어서며 말했다.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걱정이에요. 그녀가 넓은 계단을 약간 힘들게 올라가며 말했다. 주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물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녀가 말을 멈추었다. 더운 여름이면 언제나 샘이 마르곤 했던 것을 엘리너는 기억했다. 셀리아가 침실 문에 손을 대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열린 창문을 통해 비둘기가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파란 방에 묵으시게 하려고요. 그녀가 말했다. 엘리너는 대개 분홍 방을 썼었다. 그녀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부족한 것이 없이 지내시면 좋겠어요. 셀리아가 말했다. 그래요. 충분하고 말고. 엘리너가 말했고 셀리아는 방을 나갔다. 하녀가 이미 그녀의 짐들을 풀어놓은 뒤였다. 물건들은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엘리너는 옷을 벗고 흰 패티코트 차림으로 정연하면서도 주의 깊게 세수를 했다.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스페인의 태양 아래서 그을려버린 그녀의 얼굴은 영국의 햇빛을 받고 있는 지금도 온통 따끔거렸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이브닝 드레스를 입으면서 마치 가슴에서부터 갈색 칠을 한 것처럼 그녀의 목과 가슴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흰 머리가 섞여 있는 숱이 많은 머리를 틀어서 재빨리 꼬아 정돈하고 가운데에 황금알이 박힌 은결된 딸기잼처럼 생긴 빨간 방울보석을 목에 걸었다. 그러고는 55년 동안 너무도 익숙해져서 그녀 자신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던 그 여인 엘리너 파기터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가 늙어가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로질러져 있었고 단단했던 살도 움푹 패이고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러면 나의 매력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머리를 빗어내리면서 그녀는 자문했다. 내 눈? 그녀가 눈을 바라보자 눈이 그녀에게 웃어 보였다. 그래, 내 눈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누군가가 그녀의 눈을 칭찬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눈을 찡그리지 않고 크게 떠보았다. 양쪽 눈 주위에는 조그맣게 하얀 선이 몇 개 나 있었는데 그녀는 아크로폴리스, 나폴리, 그라나다와 톨리도에서 광선을 피하려고 그 부분을 주름지게 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눈을 칭찬하던 것도 이젠 끝났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옷을 마저 갈아입었다.
그녀는 잠시 타버린 마른 잔디밭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잔디는 거의 누런빛이었고 느릅나무도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붉은색과 흰색이 섞인 암소들이 주저앉은 울타리 저편에서 우적우적 풀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실망스럽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것은 조그맣고 예쁘장한 나라였다. 그녀는 모국에 대해 애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가능하면 모리스를 혼자 만나고 싶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는 혼자 있지 않았다. 그녀가 들어가자 그는 일어서서 약식 야외복을 입은 좀 뚱뚱하고 머리가 허연 늙은 남자를 그녀에게 소개했다. 서로 아는 사이지요. 모리스가 말했다. 엘리너, 윌리엄 하트니 경. 그는 경에 익살스럽게 약간 강세를 두어 말했는데 이것이 엘리너를 잠시 혼돈시켰다. 우린 서로 알고 지냈었죠. 윌리엄 경이 조금 앞으로 나와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전에 에버콘 테라스에 오곤 했던 윌리엄 하트니 일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였다. 그녀는 그가 인도로 간 이후로 그를 보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이래야 하나? 그는 머리가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그녀가 알았던 소년의 섬뜩하고 주글주글해진 벌겋고 누런 얼굴을 보고 이어서 그녀의 남동생인 모리스의 얼굴을 보면서 자문했다. 그는 대머리의 야인 모습이었지만 그녀 자신처럼 분명히 인생의 장년기에 있었다. 혹은 그들 모두가 갑자기 윌리엄 경처럼 구식 인간이 되어버렸나? 그때 그녀의 조카인 노스와 진려인 패기가 그들의 엄마와 함께 들어왔다. 그들은 저녁을 먹으러 갔다. 늙은 친어리 부인은 위층에서 식사를 했다. 더빈이 어떻게 윌리엄 하트니 경이 되었을까? 축축한 꾸러미에 들어있던 생선들을 가족들이 먹고 있을 때 엘리너는 더빈을 쳐다보며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강에서 보트를 타고 있던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었다. 그들은 소풍을 갔었다. 그들은 강 가운데에 있는 섬에서 저녁을 먹었었다. 메이든 헤드였던가? 그들은 축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크레스터가 돼지를 탔고 그라이스 부인이 은도금 쟁반을 탔다. 내가 본 유모차 위에 놓여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군. 엘리너가 말했다. 돌아가던 축제 행렬을 만났었거든. 그녀가 설명했다. 그녀는 그 행렬을 본대로 설명해 주었고 그들은 축제에 관해 얘기했다. 우리 시누이 부럽지 않아요? 셀리아가 윌리엄 경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가씨는 그리스 여행에서 막 돌아왔어요. 그래요. 그리스의 어느 지역이죠? 아테네에 갔어요. 올림피아 그리고 델피에도요. 엘리너가 의례적인 상투어를 암송하며 말을 시작했다. 그녀와 더빈, 그들은 분명 순전히 형식적인 관계였다. 시아주버니인 에드워드도요. 셀리아가 말했다. 이 멋진 여행을 했어요. 에드워드 형 기억나죠? 모리스가 말했다. 에드워드 형보다 위였죠? 그가 나보다 연하였어. 윌리엄 경이 말했다. 하지만 물론 그에 관한 소식은 듣고 있었지. 가만히 있자. 그게 뭐더라? 상당한 인물이지, 그렇지? 그 계통에선 제일 우두머리죠. 모리스가 말했다. 그는 에드워드를 질투하지 않는다고 엘리너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자신의 경력과 에드워드의 것을 비교해보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하는 것 같은 기색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지.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에드워드가 아크로폴리스에서 독실한 여교사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던 것이다. 그들은 노트를 내놓고 그가 말하는 것을 빠짐없이 갈겨 썼다. 그러나 그는 매우 간대하고 친절했으며 늘 그녀를 보살펴 주었다. 대사관에서 누굴 만났어요? 윌리엄 경이 그녀에게 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곧 말을 정정했다. 대사관이 아니지, 그렇죠? 아니죠. 아테네는 대사관은 아니지. 모리스가 말했다. 여기서 화제가 다른 데로 돌려졌다. 대사관과 공사관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발칸반도의 상황에 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 지역엔 머지않아 좀 문제거리가 있을 것 같아. 윌리엄 경이 말하고 있었다. 그는 모리스 쪽을 보고 있었고 그들은 발칸반도의 상황을 토론했다. 엘리너의 주의가 흩어졌다. 그는 무엇을 했지? 그녀는 궁금했다. 그의 말과 몸짓 중에 어떤 것은 30년 전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었다. 눈을 반쯤 감으면 늙은 더빈의 유물이 있었다. 그녀는 눈을 반쯤 감았다. 갑자기 그녀는 생각이 났다. 그녀의 눈을 칭찬해 주었던 사람은 바로 그였다. 자네 누나의 눈은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반짝이는 눈이야. 그가 말했었다. 모리스가 그것을 그녀에게 말해 주었었다. 그녀는 그 기쁨을 감추려고 집에 오는 기차에서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었다. 그녀는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얘기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한 영국의 거실에는 너무 커 보였고 그의 목소리는 울려댔다. 그에게는 청중이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그는 짤막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얘기했다. 그것은 그녀가 경탄하는 문체였다. 그러나 그녀는 첫 부분을 놓쳐버렸었다. 그의 잔이 비었다. 윌리엄 경에게 와인 좀 더 갖다 드려. 셀리아가 하녀에게 귓속말을 했다. 찬장에는 식탁용 유리병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약간 요술적인 효과를 내고 있었다. 셀리아는 신경질적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자기 할 일을 모르는 시골 출신의 소녀는 엘리너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절정에 이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몇 부분을 놓쳐버렸다. 그리고 나는 짧은 승마용 바지를 입고 공자 우산을 쓰고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지. 그런데 그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땅에 대고 웅크리고 있는 거야. 오, 주님이라고 나는 혼잣말을 했어. 내가 얼마나 바보라고 느끼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기만 한다면. 그는 잔을 채우도록 그것을 내밀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 시절에 우리 일을 가르쳤어. 그가 덧붙였다. 그는 물론 자랑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당연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가 아일랜드의 크기쯤 되는 어떤 지역을 다스리다가 영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곤 했는데 아무도 그에 관한 소식을 듣지는 못했었다. 그녀는 그 주말 동안에 침착하게 그 자신의 길을 항해했던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이야기를 매우 잘했다. 그는 대단히 많은 재미있는 일들을 겪었던 것이다. 그녀는 모리스도 이야기를 했으면 싶었다. 그녀는 그가 뒤로 기대어 앉아 손으로 이마를 어루만지는 대신에 자기 주장을 했으면 하고 바랐다. 그가 변호사가 되도록 내가 충동질을 했어야 했나?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것을 반대했었다. 결국 일은 그렇게 되어버렸고 그는 결혼했고 아이들도 생겼다. 그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는 그렇게 계속 해야만 했다. 세상 일이란 참으로 변경불능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우리는 우리의 실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그들의 실험을 한다. 그녀는 노스와 패기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의 맞은편에 얼굴에 햇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그들의 완벽하게 건강한 달걀 껍질 같은 얼굴은 유난히 젊어 보였다. 패기의 파란 옷은 모슬린 아동복처럼 튀어나왔고 노스는 아직 크리켓을 하는 소년이었다. 그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패기는 그녀의 접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잘 교육받고 자란 아이들이 웃 어른들의 얘기를 들을 때 짓는 애매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미있었을까? 엘리너는 어느 쪽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저기 가네요. 패기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쳐다보며 말했다. 부엉이가. 그녀가 말하다가 엘리너와 눈이 마주쳤다. 엘리너가 고개를 돌려 그녀 뒤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부엉이를 놓쳤고 무성한 나무들만 보았다. 일몰의 황금빛이었다. 암소들이 목장의 여기저기를 천천히 옮겨다니며 먹이를 먹고 있었다. 부엉이가 지나가는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패기가 말했다. 아주 규칙적이거든요. 그때 셀리아가 몸을 움직였다. 남자분들끼리 정치 얘기를 하시게 두고 우리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실까요? 그녀가 말했고 그들은 남자들과 정치에 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내 안경을 가져올게. 엘리너가 말하면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부엉이를 보고 싶었다. 그녀는 새에 대해 부쩍 흥미를 느껴가고 있었다. 그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징조라고 침실로 들어가면서 생각했다. 새를 씻기고 바라보는 늙은 여자. 거울을 보면서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그녀의 눈이 있었다. 눈 주위에 주름이 있긴 했지만 그녀에겐 자신의 눈이 아직도 상당히 초롱초롱해 보였다. 더빈이 눈을 칭찬했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가렸던 눈.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새를 씻기고 살피는 늙은 여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게 바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야. 그렇지만 난 그렇지 않아. 난 전혀 그렇지 않아.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거울 앞에서 돌아섰다. 멋진 방이었다. 그녀는 안경을 찾으려고 돌아섰다. 윌리엄 경이 고모와 사랑에 빠졌었다고 아빠가 말씀하시죠? 그들이 테라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패기가 물었다. 오, 나는 그 일에 관해서는 모르겠구나. 셀리아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결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긴 하구나. 고모에게도 아이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여기 살았으면. 그녀가 덧붙였다. 윌리엄 경은 정말 괜찮은 분이야. 패기는 잠자코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셀리아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오후에 너희들이 로빈슨 씨 가족에게 공손했으면 좋았을걸. 그들이 불쾌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끝내주는 파티를 제공해요. 패기가 말했다. 엘리너가 오는군.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엘리너가 안경을 가지고 테라스로 나와 셀리아 곁에 앉았다. 날씨가 아직도 무척 더웠다. 멀리 있는 언덕이 보일 정도로 아직은 빛이 충분히 있었다. 부엉이가 곧 다시 올 거예요. 패기가 의자를 당기며 말했다. 저 울타리를 따라 올 거예요. 그녀는 목장 울타리에 어두운 선을 가리켰다. 엘리너는 안경에 초점을 맞추고 기다렸다. 자, 셀리아가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난 아가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주 많아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항상 질문이 많았다. 그녀는 4월 이후로 엘리너를 보지 못했었다. 넉 달 동안의 질문이 쌓여 있었다. 그 질문들이 뚝뚝 떨어져 나왔다. 맨 먼저 그녀가 시작했다. 아니, 그녀는 다른 질문이 생각나서 그 질문을 물리쳤다. 로즈 아가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뭐가요? 엘리너가 시선을 바꾸면서 무심히 물었다. 너무 어두워지는군. 그녀가 말했다. 들판이 희미해져 있었다. 모리스 말이 로즈 아가씨가 경찰 재판에 해부 중이라던데요. 셀리아가 말했다. 그녀는 그들만 있는데도 목소리를 약간 낮추었다. 로즈가 벽돌을 던졌어요. 엘리너가 말했다. 그녀는 안경의 초점을 다시 울타리에 맞추었다. 그녀는 부엉이가 다시 그 길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안경에 균형을 잡고 있었다. 고모가 수감이 될까요? 패기가 재빨리 물었다. 이번에는 아니야. 엘리너가 말했다. 다음번에는... 나왔어. 그녀가 말을 멈추었다. 그 머리가 무딘 새가 울타리를 따라 뒤뚱거리며 걸어왔다. 어둠 속에서 그것은 거의 하얗게 보였다. 엘리너는 안경 렌즈의 원 안에 부엉이가 오도록 조절했다. 부엉이는 몸 앞에 조그만 까만 점 같은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 발톱으로 생쥐를 쥐고 있어. 그녀가 외쳤다. 교회의 첨탑에 둥지가 있어요. 패기가 말했다. 부엉이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군. 엘리너가 말했다. 그녀는 안경을 내렸다. 커피를 마시느라고 잠시 동안 모두 말이 없었다. 셀리아는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고 엘리너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윌리엄 하트니에 관해 얘기해줘요.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보트를 타고 있는 호리호리한 젊은이였을 때야. 그녀가 말했다. 패기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오래전이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야. 엘리너가 말했다. 그녀는 마음이 좀 편치 않았다. 그녀는 회상했다. 20년, 25년쯤일 걸 아마. 그녀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인 것 같았지만 그때는 패기가 태어나기도 전이라고는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불과 16세나 17세 정도일 것이다. 유쾌한 분 아니에요? 셀리아가 큰 소리로 물었다. 아시겠지만 그분은 인도에 계셨어요. 이제 은퇴했는데 우린 그가 여기 살았으면 해요. 그런데 모리스는 그가 그걸 너무 따분하게 여길 거래요. 그들은 목장을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암소들이 먹이를 먹다가 이따금씩 기침을 하거나 풀밭에서 한 발자국 더 멀리 움직여 가곤 했다. 암소와 풀밭의 향기가 그들 주위에도 감돌았다. 내일도 더울 거예요. 패기가 말했다. 하늘은 한없이 부드러워 보였고 이탈리아 장교의 망토 색깔인 청회색의 원자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 이루어진 듯이 보였으며 하늘의 끝은 순수한 녹색의 긴 줄이 있는 지평선에 닿아 있었다. 모든 것이 매우 안정되어 보였고 매우 고요해 보였으며 매우 순수해 보였다. 구름 한 점 없었고 별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전경이 작고 말쑥하고 스페인에서 보던 광경들에 비해 옹색해 보였으나 매우 고요했고 태양이 져서 나무가 밀집되어 나뭇잎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니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다고 엘리너는 생각했다. 구릉지는 더 넓고 단순해져서 하늘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참으로 아름답기도 해라. 그녀는 스페인에 다녀온 이후에 영국의 인상에 대해 수정이라도 가하듯 큰 소리로 말했다. 로빈슨 씨가 건물을 세우지만 않는다면. 셀리아가 한숨을 지었다. 엘리너는 기억이 났다. 그들은 지방의 두통거리였고 건물을 세우라고 위협했던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난 오늘 바자에서 그들에게 공손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셀리아가 말을 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뭘 청하려 들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시골에선 이웃에게 공손해야죠. 그러다가 그녀가 말을 멈췄다. 아가씨에게 묻고 싶은 것이 아주 많아요. 그녀가 말했다. 병이 다시 한쪽으로 기운 것이다. 엘리너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에버콘 테라스에는 매매 제의가 있었나요? 셀리아가 다그치듯 물었다. 그녀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아니요, 아직. 엘리너가 말했다. 부동산 소개업자들은 내가 그 집을 플랫으로 분할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각 층에 한 가구가 살게 만드는 아파트로요. 셀리아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다시 질문했다. 이제 매기에 관한 건데요. 언제 아이가 태어나죠? 11월일 거예요. 엘리너가 말했다. 파리에서? 그녀가 덧붙였다. 괜찮아야 할 텐데. 셀리아가 말했다. 하지만 난 영국에서 출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녀는 다시 생각이 잠겼다. 매기의 아이들은 프랑스 사람이 되겠죠 아마? 그녀가 말했다. 그래요, 프랑스인이 되겠지. 엘리너가 말했다. 그녀는 녹색의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녹색의 줄이 사라져가면서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밤이 되고 있었다. 모두들 그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들을 해요. 셀리아가 말했다. 그러나 르네. 그녀의 발음이 좋지 않았다. 그건 남자 이름 같이 들리지가 않아요. 렌이라고 불러도 돼요. 패기가 영국식으로 발음을 하며 말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로니를 생각나게 해. 난 로니를 좋아하지 않는데. 로니라는 마부 소년을 두었었거든요. 그가 건초를 훔쳤어요. 패기가 말했다. 그들은 다시 침묵했다. 참 딱한 일이었어요. 셀리아가 말을 시작했다가는 멈추었다. 하녀가 커피를 치우러 왔었던 것이다. 참 좋은 밤이죠. 하인이 있는 자리에 알맞게 목소리를 조절하면서 셀리아가 말했다. 마치 다시는 비가 안 오기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난 몰라.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가뭄과 물의 부족에 대해 짓거렸다. 샘은 항상 말라 있었다. 엘리너는 언덕을 바라보느라고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현재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충분해요. 셀리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들렸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마음의 귀에 의미 없이 매달려 있는 그 문장들을 붙들었다. 현재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충분해요. 그녀가 되풀이했다. 그녀가 들어왔던 외국어들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영어로 들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인가. 셀리아가 아주 쉽게 그러나 알짜 발음을 묘하게 흐리면서 말한 그 평범한 문장을 다시 반복해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하녀는 가고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셀리아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참 딱한 일이라고 말했었지. 그래. 그러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담배 연기 냄새가 났다. 남자들이 와 있었다. 아, 오셨군요. 그녀는 말을 중단했다.
그러고는 의자들을 당겨서 다시 정돈했다. 그들은 목장 건너에 있는 희미해져가는 언덕을 바라보며 반원형으로 앉았다. 지평선과 교차되는 넓은 녹색의 줄이 사라지고 없었다. 엷은 색조만이 하늘에 남아있었다. 평화롭고 시원해져 있었다. 그들에게서도 뭔가가 고르게 다듬어진 것 같았다.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었다. 부엉이가 다시 목장에 날아와 앉았지만 어두운 울타리에 흰 날개를 기대고 있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내일도 날씨가 맑을 것 같군. 모리스가 그의 신발에 파이프 담배를 털면서 말했다. 멀리 길에서는 마차가 덜거덕거리며 지나가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골 사람들의 합창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이 영국이다 라고 엘리너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어두워져가는 언덕과 그 사이로 별이 보이는 검정 레이스같이 달려있는 나뭇잎들로 만든 어떤 섬세한 그물 세공 속으로 자신이 서서히 가라앉아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이때 박쥐가 그들의 머리 위로부터 갑자기 아래로 내려왔다. 난 박쥐가 싫어. 셀리아가 손을 들어 머리로 가져가면서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래요? 윌리엄 경이 말했다. 난 박쥐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해서 거의 우울하게 들릴 정도였다. 박쥐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라고 이제 셀리아가 말할 거라고 엘리너는 생각했다. 박쥐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셀리아가 말했다. 그렇지만 난 머리가 없는 거려. 윌리엄 경이 말했다. 그의 대머리, 그의 커다란 얼굴이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떠올라 보였다. 박쥐는 다시 나타났다가 그들의 발밑 땅바닥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발목계에 약간 시원한 바람이 일었다. 나무들도 하늘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달은 없었지만 별이 나오고 있었다. 엘리너는 그녀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저기 또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낮고 너무 노란빛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본 또 하나의 집이었지 별은 아니었다. 그때 셀리아가 윌리엄 경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그들 가까이에 살기를 원했다. 그리고 오스텔 수녀가 그녀에게 그랜지 시내가 새를 놓을 거라고 말했었다. 불빛인지 별빛인지를 바라보면서 엘리너는 저것이 그랜지시 집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를 계속했다. 자기 친구들에게 실증이 나서 늙은 친어리 부인은 일찍 내려와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입장을 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이 든 부인들이 입는 검정 세틴으로 된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레이스 모자를 쓰고서 그녀는 앉아서 기다렸다. 매같이 생긴 코가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구부러져 있었고 처진 눈꺼풀 한쪽에는 조그맣고 빨간 태가 보였다. 그들은 왜 들어오지 않는 거지? 그녀가 뒤에 서 있던 신중한 흑인 처녀 엘렌에게 투정하듯 말했다. 엘렌이 창가로 가서 유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셀리아가 이야기를 멈추고 돌아보았다. 엄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녀가 일어나서 의자를 밀어넣었다. 어두워진 후에 불이 켜진 거실은 무대에 효과를 냈다. 보청기를 끼고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는 늙은 친어리 부인은 아랫사람들의 예를 기다리며 거기 앉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하루도 더 늙지 않고 언제나처럼 활기가 넘쳤다. 엘리너는 그녀에게 의례적인 키스를 하기 위해 몸을 구부리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그 친숙한 부분을 맛볼 수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몸을 굽혀 그녀의 아버지에게 키스하곤 했던 것이다.
그녀는 몸을 구부리는 것이 기뻤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더 젊게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과정을 기억했다. 중년의 그들은 노년층에게 경의를 표하고 노년층도 그들에게 예를 표하고 그러고 나면 의례적으로 휴기가 따른다. 그들은 그녀에게 할 말이 없고 그녀도 그들에게 할 말이 없다.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엘리너는 노부인의 눈이 갑자기 빛나는 것을 보았다. 무엇이 90세 노부인의 눈빛을 푸르게 변화시키나? 카드? 그랬다. 셀리아가 녹색의 테이블보가 깔린 탁자를 가져왔다. 친어리 부인은 휘스트 카드 놀이를 무척 좋아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나름대로 의식이 있고 예절이 있었다. 오늘 저녁엔 안 돼. 그녀가 테이블을 물리치는 듯한 몸짓을 해보이며 말했다. 휘스트를 하면 분명 윌리엄 경이 주류해야 할걸. 그녀가 가족 파티에서 조금 소외된 듯한 모습으로 한쪽에 서 있던 키 큰 남자 쪽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가 활발하게 말했다. 저한테는 그 이상 즐거운 것이 없을 거려. 그가 그녀를 안심시켜 주었다. 당신은 좋은 분이군요, 더빈 씨. 엘리너는 생각했다. 그들은 의자를 당겨 앉아 카드놀이를 했고 모리스는 장모의 보청기를 놀려댔으며 그들은 세판 승부를 계속했다. 노스는 책을 읽었고 패기는 서툴게 피아노를 쳤으며 셀리아는 술을 놓으면서 졸다가 이따금씩 움찔움찔 놀라 손으로 입을 가리곤 했다. 드디어 문이 슬그머니 열렸다. 사려 깊은 흑인 처녀 엘렌이 친어리 부인 의자 뒤에 서서 기다렸다. 친어리 부인은 그녀를 못 본 척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카드놀이를 그만두는 게 기뻤다. 엘렌이 조금 앞으로 나섰고 친어리 부인도 그 뜻에 따라서 최고령의 노인이 사는 비밀스러운 위층 방으로 바퀴 의자에 실려갔다. 그녀의 기쁨은 끝난 것이다. 셀리아가 내놓고 크게 하품을 했다. 바자의 때문이야. 그녀가 수놓던 것을 줄줄 말면서 말했다. 난 자야겠어요. 가자, 패기. 엘리너, 갑시다. 노스가 활발하게 뛰어가서 문을 열었다. 셀리아는 청동 촛대에 다시 불을 켜고 좀 무거운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너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러나 패기는 뒤에 처져서 천천히 왔다. 엘리너는 그녀가 현관에서 동생에게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패기, 어서 오너라. 힘들게 위층으로 올라가던 셀리아가 난간 너머로 뒤돌아보며 불렀다. 그녀는 꼭대기 층계참에 이르자 친어리 집안의 가족사진 아래 멈춰서서 다시 날카롭게 패기를 불렀다. 패기, 어서 와.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패기가 억지로 왔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순정하여 키스를 했지만 조금도 졸리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녀는 불굴에 홍조를 띤 기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가 잠자리에 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엘리너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가서 옷을 벗었다. 창문이 모두 열려 있어서 정원에서 나무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몹시 더워서 그녀는 나이트 가운을 입고 혼잎을 하나만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촛불이 그녀 곁에 탁자 위에서 조그만 배 모양의 불길을 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정원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나무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방으로 날아드는 나방의 그림자가 보였다. 일어나서 창문을 닫아야 하나 아니면 촛불을 불어 꺼야 하나. 그녀는 졸면서 생각했다. 그녀는 어느 쪽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누워있고 싶었다. 이야기를 하고 카드놀이를 하고 난 후 어둑어둑할 때 자리에 누워있으면 아주 편안했다. 그녀는 아직도 검정, 빨강, 노랑, 왕, 여왕,
악한 등의 카드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졸린 채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멋진 꽃병이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침대 곁에는 잘 낚여진 옷장과 도자기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상자의 뚜껑을 들어보았다. 역시 비스켓 4개와 옅은 색의 초콜릿 한 조각이 들어있었다. 밤에 배가 고플까봐 준비한 것이었다. 셀리아는 어떤 무명 인사의 일기, 러프의 로선버랜드 기행, 그리고 단테의 이상한 책 등 엘리너가 밤에 책을 읽고 싶을까봐 책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책을 한 권 꺼내서 곁에 있는 침대 겉덮개 위에 놓았다. 아마도 그녀가 여행 중이어서 그럴 테지만 아직도 배가 부드럽게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기차가 덜커덩거리며 프랑스를 지나느라고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듯 했다. 그녀가 혼이불을 덮고 몸을 쭉 펴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마치 뭔가가 그녀 곁을 재빨리 지나치고 있다는 듯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이요, 변화하는 삶이라고 생각했다. 분홍색 침실의 문이 닫혔다. 윌리엄 하트니가 옆방에서 기침을 했다. 그녀는 그가 방을 가로질러 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궁금했다. 인도에 가네? 그가 공자 우산을 쓰고 어떻게 서 있었을까? 그때 그가 옷을 벗으며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그녀는 그가 빗을 들었다가 다시 경대에 내려놓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넓은 턱과 턱 위에 붉고 노란 얼룩들을 상기하면서 3등칸 기차의 구석에서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던 그 기쁨 이상의 순간을 자신이 그에게 비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천장 수위로 모여드는 나방이 3마리가 되었다. 그들은 구석에서 구석으로 마구 날아다니며 조그맣게 탁탁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그녀가 창문을 더 오래 열어둔다면 방이 나방으로 가득 차게 될 터였다. 바깥 복도에서는 널빤지가 삐걱거렸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패기가 노스에게로 달아나고 있는 걸까? 발에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는 정원의 무성한 나뭇가지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암소 1마리가 울고 새 1마리가 짹짹거렸다. 그러다가 반갑게도 나무에서 나무로 은빛 공중 고개를 하고 다니는 촉촉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다. 희미한 물의 흔적이 그곳에 나타났다. 언덕 같았다. 그것을 보고 있으려니 그리스나 스페인의 거대하고 황막한 산이 생각났다. 그 산들은 마치 태초 이래로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듯이 보였다. 그녀는 침대 겉덮개 위에 놓인 책을 펼쳤다. 그녀는 그 책이 러프의 기행이나 어떤 무명 인사의 일기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것은 단테의 책이었는데 그녀는 귀찮아 책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여기저기 몇 줄을 읽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탈리아어가 서툴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의미는 있었으니 어떤 갈고리가 그녀의 마음의 표면을 핥히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녀는 영어 번역을 읽었다.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도 많으니 그만큼 더 많은 선을 각자가 지니리. 천장의 나방을 보고 촉촉한 울음소리를 내며 나무에서 나무로 곡선을 그리며 날아다니는 부엉이의 소리를 듣고 있던 그녀의 마음에 가볍게 스친 그 말은 충분한 의미를 주지는 않았지만 고대 이탈리아어의 두꺼운 껍질에 숨어있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근일간 이 책을 읽어야지 라고 책을 덮으며 생각했다. 내가 연금을 주고 크로스비를 그만두게 했을 때 그때 그녀는 다른 집으로 갔을까? 여행을 했을까?
마침내 인도로 갔을까. 윌리엄 경이 옆방에서 잠자리에 들려 하고 있었다. 그의 생활은 끝이 났고 그녀의 그것은 시작이 되고 있었다. 아니야. 난 다른 집에 살 의향이 없어. 다른 집은 아니야. 천장의 얼룩을 쳐다보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다시금 부드럽게 파도를 헤쳐가는 배와 철로 위에서 좌우로 흔들리는 기차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모든 것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모든 건 지나가고 변화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지? 어디로? 나방들이 천장 주위로 모여들었고 책이 마루 위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크레스터가 돼지를 탔지만 은쟁반은 누가 탔더라? 그녀는 생각하려고 애를 쓰다 돌아 누워 촛불을 껐다. 어둠이 내렸다.